구체적으로 2024년에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갑니다. 바로 안심소득인데요. 일단 우리 이정민 교수님께서 안심소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2014년에 일어난 송파구 새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네.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맞아요.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특히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기 시작했고 안심소득도 그 대안의 하나로 제안이 되었고요. 드디어 지난해 2022년 7월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심소득이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지금 시범대에 올라서 테스트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지 사각지대 실제로 꼭 받으셔야 하는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명의만 빌려달라며 나한테는 아무 불이익 없을 거라서 너만 믿고 해준 건데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냐고? 동생에게 뭔가 단단히 억울한 일이 있는 듯한 도영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감증이야. 여보, 뭐 하고 있어? 아니, 인감에다가 이거 뭐야? 가족관계 증명서? 이게 다 뭐야? 제 동생이 얼마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잖아. 근데 내 명의가 필요한가 봐. 그래서 3달 안에 금방 정리해서 해준대. 아니, 가족끼리도 이런 거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걔가 뭐 같은 데 쓰겠어? 설마 별일이 없겠어? 서로 잘 대자고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동생의 말만 믿고 명의 대여에 수락하게 된 부부. 빌려준 명의가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빴는데요. 아직도 일자리가 안 구해져? 아니, 저번에 경비원 하라고 연락 온 건 있다며. 거기서 인원이 축소됐다고 나오지 말래. 아우, 내가 다시 식당이라도 나가야 할까 봐. 이제 생활비도 없는데 어떡해. 아이, 당신은 허리도 아픈데 어딜 나가? 한 번만 더 무리하면 아예 못 쓰게 된다잖아. 당신은 집에서 무조건 쉬어. 늘어나는 병원비와 빚더미에 갈수록 막막해지기만 했는데요.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지? 알바를 3개씩이나 하니까 좀 힘드네. 그나저나 다음 등록금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어쩌죠? 미안하다. 힘들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아빠. 근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같은 사람이 도움받을 만한 곳이 없을까요? 생계 유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지원금을 알아보게 된 부부. 하지만 놀랍게도 그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바로 도영 씨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 자신의 부동산도 아닌 것이 재산으로 잡혀 문제가 된 거죠. 여보세요. 아니 글쎄 없는 재산이 있다고 나와서 지금 지원금을 못 받게 생겼다니까. 뭐라고? 공동 명의만 수십 명? 내 것만 따로 팔 수 없다고? 당장 명의 돌려라! 동생의 안전하지 않은 투자로 부동산을 팔 수도 없게 된 상황.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도영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이게 사실상 부동산이 없지만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생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내 것만 내 명의로 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사례와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명의를 동생이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을 사는데 그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사실 명의를 빌려주고 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오래 생각합니까? 아유 그냥 돌려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는데 사실 이분이 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재산이 있다고 나오죠.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안 되죠. 나중에 지인이 이 어르신을 찾아갔더니 거의 아사 직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50명 이상이 묶여있는 공동명의여가지고 팔 수도 없어요. 명의는 계속 진행돼요. 기초생활수급은 신청은 안 돼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나, 어디 어떡해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알고 계시죠? 내가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 보증금이 있거나 아니면 뭐 토지가 있거나 뭐 예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아프고 그래서 일을 못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각종 환산해서 뭘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 계산을 어떻게 해요? 계산 요새는 뭐 몇 더하기 몇도 잘 안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 사실 우리가 이런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문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기준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창구도 좀 열어놓고 문턱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니 생계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저런 경우처럼 받지 못한다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럼 앞으로는 이 정책이 좀 조정이 돼서 저런 분들도 안심 소득을 받을 수 있단 말씀이시죠, 이 교수님?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복지제도에서는 전세 보증금이나 자동차, 적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 대상자와 수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심소득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기준으로 해서 수급액과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경우에도 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이면 일단 수급 자격자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소득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액을 깎지 않기 때문에 안심소득 액수도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나라 현행 복지제도에서 보시면은 주거급여, 생계급여, 그리고 기초연금, 또 청년수당 이렇게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요. 맞아요. 안심소득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는 운영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 가구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그 필요한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듣고 나서 안심소득 나도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네, 현재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새로운 미래 보장 제도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따라서 아직까지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가구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보는데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여야 되고요. 재산은 순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이어야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때 소득 뭐가 되죠? 네. 순재산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다 합한 금액에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억 6,2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네. 저희가 사례로 준비해서 재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당장 이혼 도장 찍어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 나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데? 좀 깔끔하게 끝내자. 이혼을 문제로 의견이 다른 두 사람.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 인간이 또? 아유, 당신 이게 뭐야? 밖에서도 바람 피고 다니냐? 아니 도대체 몇 번째야? 내가 뭐? 아니 같이 일하는 후배야.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짜증이야?
뻔하다. 바람이 자랑이야? 뭐 이렇게 당당해? 아니 내가 무슨 바람을 폈다고 그래. 내가 딴 살림을 차렸어. 애를 만들어 왔어. 이런 게 바람이면은 대한민국 부부들 다 갈라서야 돼.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울화 씨.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따랐는데요. 아, 애가 둘이라 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진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양육비 한 푼 전혀 주지 않는 남편. 하지만 남편의 소득 때문에 울화 씨는 지원금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당신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내가 최소한의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 양육비 하나 안 주면서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건데?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들어오면 되잖아. 어?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왜 밖에서 그러고 있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아, 나와! 와봐. 뭐야? 미숙이? 당신이 매번 이러는데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 당장 생계가 힘들어 막막하기만 한 울화 씨.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혼 안 해주고 양육비도 안 주고 아니 양육비도 안 주는데 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수님? 아우 우라통 터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사례처럼 우리가 서로 부부간의 사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좋아졌어요. 근데 남편이 생활비 안 줘, 양육비 안 줘,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그걸로 제대로 먹고 살기는 어려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내가 근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계급여를 받고 싶지만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주 본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남편이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족은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내가 일할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일할 능력이 있어라고 판단이 되면 대상자 선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례가 바로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안심소득에서는 이분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정민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안심소득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또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신 분도 소득과 재산 요건만 만족하면은 안심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안심소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제도가 간단하고 쉽다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이제 간단하면은 두 가지 장점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울시에서 나오셨지만 서울시 같이 이렇게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정을 할 때 제도가 아주 쉽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 매우 쉽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지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안심소득인가 봅니다. 진짜 안심되네요. 네, 안심이 되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께서 과연 안심소득을 통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의 기준금에서 실제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인 경우에는 이제 질병 등으로 아파서 아무도 그 돈을 못 벌을 때 총소득이 0원이잖아요. 근데 총소득이 0원이고 그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이 45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절반인 229만 원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아드님이나 성장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아까 1번 사례처럼 하고 있다면 3개 한다 그랬어요. 네, 3개를 해서 2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200만 원을 뺀 금액 459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금액인 259만 원의 절반, 그러니까 129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를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이 질병 등으로 일을 못해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인 경우에는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가 175만 원, 6만 원입니다. 네네. 이 금액의 절반인 88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잘 몰랐던 안심소득 들으면 들을수록 솔깃하고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더 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안심소득 이래서 좋아요.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 텐데요. 지원 대상의 폭이 일단 넓다고 넓어져요? 그런 그래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이호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도로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으로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인데 이 안심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기본소득 개념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훨씬 더 넓게 적용이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런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걸로 선택이 될 때 이렇게 생계급여가 진행이 되려면 내가 근로 능력이 있다 판단되면 이게 어려웠잖아요. 네. 어려웠는데 지금 이 기준은 우리가 근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폭을 넓혀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문턱이 굉장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자, 안심소득이 안심되는 이유 두 번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을 하면은 못 받는다?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죠. 하지만 안심소득은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다고요, 이정민 교수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안심소득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가 있다고 하면요. 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5%가 17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가구의 한 달 소득 150만 원을 176만 원에서 빼고 그러면 26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 26만 원의 절반인 13만 원을 안심소득으로 이 1인 가구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심소득은 이처럼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면은 소득의 50%를 수급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70%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의욕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그렇죠.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안심소득은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안심소득 이래서 좋다. 마지막은요, 이겁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고요, 교수님. 네, 안심소득은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구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더 낮은, 더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을 많이 해줘서 위기 가구가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심소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 안심소득으로 혜택을 받는 분의 사연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강북구에서 혼자 사시는 60세 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40년간 시내버스, 택시기사를 하다가 최근 허리가 안 좋아서 1년 전 실직하고 지금은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택시 면허 취득을 하려고 할부에 대출까지 받은 데다가 소득이 거의 없으니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빌린 돈으로 월세 35만 원과 공과금을 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월 80만 원가량을 받고 있는데 안심소득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합쳐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생활비를 제하고 남는 돈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고 있습니다.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안심소득을 만나 어려울 때 도와준 분들에게 파렴치한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안도감이 듭니다. 네, 40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일을 쉬었을 때 이제 생활비를 좀 빌리셨는데요. 안심소득으로 인해서 그 생활비를 갚을 수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또 안심소득으로 큰 다행을 받았다는 분이 있어서 또 다른 사연 전효실 씨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아내 또 막내와
셋이서 살고 계신 57세 가장의 사연입니다. 소개할게요.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가 힘들었어요. 백화점, 청소, 자치구, 자활센터 등에서 일했는데 오랫동안 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 자녀가 모두 어릴 때는 기초수급을 받다가 지금은 주거급여만 받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독립했고 막내가 우리 부부와 살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을 받게 된 이후 공과금 밀릴 걱정은 안 해도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금이라는 것을 가입했습니다. 비록 이제 한 번 냈을 뿐이지만 적금을 가입했다는 자체로 세상을 다 얻은 듯 뿌듯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뿌듯한 사연이네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안심소득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고요.